안녕하십니까, 리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투자에 관련해서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보여드렸던 미국 경제 4개의 경제 주체들 포함해서 금융 자산 시장과 그리고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유동성과 이 신용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정부는 이 경제 주체로서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고 있고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세금이나 세제 개편이나 일자리에 관련해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드는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조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이 패드라는 중앙은행 자체는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민간 50개 미국에 있는 주에 각각의 은행들의 연합체인 중앙은행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제 영국에서 왕권이 강화됐던 시절에 은행을 통해서 그 왕들의 부를 축적하는 나쁜 폐단 때문에 미국은 독립을 선언하면서 그런 영국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 정부기관의 중앙은행을 둔 게 아니고 민간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패드라는 민간단체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 역할을 정부와 이제 교류를 하면서 역할을 하게 되죠. 어떤 그 정권에 대한 독립성 그런 것들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드가 하는 역할은 통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중의 돈, 결국 유동성에 관련된 통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의 통화 발행, 그 다음에 금리를 가지고 통화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준회의를 개최를 해서 기준금리를 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양적 완화나 대차 대조표 축소 같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채권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이런 굉장히 많은 경제 주체들에서 채권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례로 패드에서 이제 양적 완화를 한다는 게 뭐냐면 시중에 이제 달러를 푸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달러를 풀 때 사용하는 방법이 패드가 이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정부기관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 채권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시중에 있는 채권을 매입을 하고 달러를 시중에다 풀게 되죠. 그게 양적 완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자산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거꾸로 인플레이션이 온다거나 이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자산에 버블이 생길 땐 반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패드에서 쓰는 단어는 대차 대조표 축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SS를 줄이는 개념인데 양적 긴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거꾸로 이제 시중의 돈을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 채권 발행을 통해서 시중에 있는 돈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채권이란 게 중앙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 기업에서도 채권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업이 이제 돈이 필요할 때, 세 가지 정도 방법을 통해서, 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보통 저희가 이야기하는 회사채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에서 회사채를,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발행해서 이 돈을, 빌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돈을 끌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주들한테서 이제 돈을 또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란 게 패드나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고,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서 봤던 금융 자산에서 크기로 봤을 때도, 토탈 크기로 봤을 때도 주식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채권이 됩니다.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도 기업이 필요한 양만큼 돈을 빌려줄 수 있는 큰 은행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채권이란 걸 통해 가지고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금융 자산 중에 채권, 주식은 굉장히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스닥, S&P 500, 다우, 그 다음에 러셀 2000이라고 이제 처음 말씀드린데, 러셀 2000은 이제 미국의 중소형주를 나타내는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도 이 채권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은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부동산을 매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모기지 금리라는 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금리가 있는데, 이것도 미국에서 이제 MBS라는 미국의 채권하고 연동해서 금리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 지수나 월 임대료가 부동산 쪽에선 대표적인 경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용은 이제 평가 등급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트리플 A, 더블 A 그런 식으로 이 회사채 같은 경우에 회사의 그 어떤 안정성이나 성장성을 보고 이 신용평가기관에서 회사채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있습니다. 하이힐드 채권은 말 그대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 채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채권의 금리가 높다는 건 뭐냐면 그 회사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때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들은 채권 금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반대로 회사가 불안한 경우 채권을 매입하는 사람 입장에선 금리가 높아야지만 돈을 빌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하이힐드 수익률이 높은 금리가 높은 채권은 회사가 불안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권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경제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미국채 2년물, 미국채 10년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년 만기 채권, 10년 만기 채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2년짜리 채권은 이제 굉장히 단기 채권으로 기준금리에 연동돼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10년물 채권은 이제 국채니까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채권 투자가들이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 성장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영을 하는 게 10년물 국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계에서도 이 채권이 영향을 미치죠. 미국의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기준금리 바탕으로 대출금리가 정해지게 되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기준금리, 그 다음에 대출금리를 위해서 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인 금리들을 만들어 놓았죠. 그 다음에 파생상품은 우선은 선물 옵션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빅스 공포지수도 어떤 저희가 미국 주식 투자하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을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옵션에 이제 콜이랑 풋이 있는데, 풋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이제 공포지수란 걸 지수화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옵션의 풋을 많이 이제 투자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이나 경제가 불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명을 공포지수라고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채권으로 넘어가서 채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정해져 있고 이 채권이 만기가 언제이고 이자율은 연 몇 프로 준다는 게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증권도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대부분은 디지털화해서 저희가 이제 매매를 하게 되고, 채권도 똑같이 채권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채권을 매매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은 이제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한 채무 증서를 증권화 한 것으로 일종의 빈문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부에서 돈이 필요할 때 이 채권자가 돈을 투자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채무증서를 증권화해서 발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는 기관들이 일반적인 대출보다 더 큰 신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은 아무래도 신용이나 그 다음에 금액의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채권 시장이 발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채권은 신용도, 만기 기한 등에 따라서 실물 경제 가치를 지니며 1차 시장에 발행되어 2차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그래서 이 채권도 시장 자체가 저희 나라에도 장내시장, 장외시장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증권사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채권을 실제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채권을 매매한 매도를 하시죠. 자동차 이제 매수를 하실 때 이제 이 국채를 나라에서 세금으로 국채를 매수를 하고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하고 채권이 똑같은 다 유가증권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이게 자기 자본에 대한 권한, 증명하는 증권으로 주주가 되는 거죠.
근데 채권은 타인 자본에 대한 권한을 증명하는 증권으로 채권자가 되게 됩니다. 주식은 자기 자본으로 주인이 되는 권리를 갖고 채권은 빌린 돈으로 채권은 빌린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이제 내가 돈을 가지고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을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채권은 이제 그 빌린 돈으로 그 권리를 갖고 그 채권이 만기될 때 이자와 원금을 받게 되는 이익 구조가 첫 번째 가장 쉬운 이익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채권을 내가 채권 시장에서 매매를 통해서 수익과 손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은 주식보다 우선순위가 대부분 높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파산하면 먼저 채권자들이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남은 돈을 주주들이 받습니다. 이번에 그 크레딧 스위스나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에도 이 후순위 채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그래서 원래는 채권이 주식보다 우선순위가 높은데 요번에 그 후순위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란 걸 뉴스나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알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채권 관련해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에 아까 전에 표시된 곳을 보면 첫 번째 이자율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이자율이란 이 채권 발행 시점의 시장금리에 따라서 시장금리란 게 이제 기준금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 바탕으로 시장에서 금리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율이 높을수록 채권 발행자의 신용 등급이 낮아 리스크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수익률도 높아집니다. 이게 이제 채권을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에 어려우신데 먼저 이자율이란 기본적으로 채권을 내가 3년 만기로 연이자 5%로 발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1년마다 5%씩 이제 이자를 주게 되는 거죠. 이게 채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이자를 얼마 주느냐 혹은 1년보다 낮은 채권들도 있습니다. 그 미국의 기준금리는 하루짜리 단기 채권의 금리를 기준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하루의 이자를 얼마를 주느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하이힐드 말씀드릴 때 언급드렸는데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신용 등급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를 들면 신용이 굉장히 많은 곳에 쓰이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도 이 안전한 건축회사가 했는지 시행사가 안전한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개인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 은행에 가서 신용을 기반으로 해서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를 계산할 때 이 신용등급이 쓰이게 됩니다. 채권에서도 똑같이 신용등급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채권 발행자의 신용 등급은 채권의 안정성과 위험성을 나타내며 주요 신용평가 기관은 발행자의 신용 등급을 평가하여 등급이 높을수록 채권의 안정성이 높아지며 낮을수록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굉장히 불안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자를 조금 주면 그 회사 채권을 안 사겠죠. 그러니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나 국가는 이 이자율을 높게 할 수밖에 없고, 안정적인 회사들은 이자율을 낮게 해도 시장에서 채권을 그 채권 발행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채권은 만기가 있습니다.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 만기가 있는 채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채권 발행 시점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원금이 상환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3년 만기 채권이다 그러면 3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발행 주체가. 그 다음에 이 채권 가격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채권 가격에 대해서 처음에는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운데, 채권 가격은 채권의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의 이자율이 시장 금리보다 높을 경우 채권 가격은 상승하고, 이율이 시장 금리보다 낮을 경우 채권 가격은 하락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예금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채권 가격은 오늘 회사가 이제 10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0년 만기 채권을 회사에서 10% 이자율로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100만 원을 맡기게 되면 1년에 10%의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원금 100만 원과 1년에 10%씩 이자가 10만 원씩 발생하여 총 이자만 100만 원이 플러스가 돼서 총 10년 후에 돌려받는 돈은 2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10년 동안 100%가 되는 거죠. 1년에 10%니까 10년 동안 100%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회사가 그 10년 만기 이자율을 10%로 발행을 할 때, 그 이자율을 결정하는 건 시장금리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용 등급이 중간인 회사가 만약에 지금 채권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 정도죠. 그러면 3.5%의 일반 회사들의 신용을 플러스해서 뭐 5% 정도다 하면 10%라고 할게요. 그래서 10%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원에 이제 10년 후에 200만 원을 찾게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회사가 한 달 있다가 다시 채권을 발행을 하려고 이제 기준금리를 참조해서 해보니까 이자 시장의 기준금리 자체가 올랐어요. 그래서 그 이자율이 20%를 발행을 해야지만 이 채권을 이제 발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10년 만기 이자율이 20%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달 사이에 이자가 20%로 늘어서니까 10년 후에 받는 돈은 어떻게 돼요? 원금 100만 원과 이자로 받는 1년에 20만 원씩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총 300만 원이 10년 후에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달 전에 10% 채권을 이제 산 사람과 한 달 후에 이 채권을 산 사람은 지금 첫 번째 사람은 200만 원을 받게 되고 두 번째 사람은 3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이나 굉장히 큰 수익률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럴 경우 이제 첫 번째 먼저 산 사람이 이 채권이 마음에 안 들어서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을 팔려고 하면 바로 한 달 후에 그 이자 20%만큼 받고 팔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게 채권 가격입니다. 그래서 내가 채권 가격을 그때 100만 원이라고 했다면 좀 이따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모든 채권에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10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이자가 10%고 한 달 후에 그때 가지고 있는 채권은 20%니까 10%만큼 손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10%를 10년 같은 경우에 듀레이션이 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7을 곱해서 말 그대로 채권 가격을 깎아서 팔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장에서 그 채권이 매매가 되게 됩니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실 건데 뒤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채권 가격을 정해놓고 그 채권 이 시장 금리가 변하기 때문에 채권의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변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반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과거의 채권은 손해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져야지만 채권이 매매가 됩니다. 그리고 채권의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회사채, 정부채, 지방채, 국채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채권 가격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을 좀 더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채권 손익은 손실과 이익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익과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채권의 이익은 이자 수익입니다. 만약에 1년 만기 100만원 액면가의 채권을 발행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요 100만원이 채권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이자율이 5%라고 하면 연간 1년에 생기는 돈은 5만원의 이자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년 만기 100만원짜리 채권을 한 주 채권을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채권을 1년 후에 채권 발행한 사람한테 가면 원금 100만원과 이자 5만원을 돌려받기 때문에 5만원의 5%의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이자 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손익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채권을 매입한 시기와 이 채권을 매도할 때 이 채권 가격은 시장 금리에 따라서 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1년 만기 100만 원짜리 채권을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샀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 금리에 비해서 이제 그 시중금리가 올라갔어요.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은 거꾸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채권 가격은 기본적으로 90만 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거를 내가 싸게 매입을 하면 원래 한 달 전에 100만 원 주고 산 사람도 나중에 1년 후에 이제 100만 원과 이자를 받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내가 그 한 달 전에 발행됐던 채권을 시중금리가 올라가서 채권 가격이 하락해서 채권을 90만 원에 매입했다라고 하면 내가 90만 원짜리 채권을 원래는 채권에 적힌 만기 가격은 100만 원이죠. 근데 내가 그게 시중에서 90만 원에 채권 시장에서 매입을 싸게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1년 후에 이제 채권 발행한 곳에서 원금을 받게 되면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10만 원의 자본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거꾸로 한 달 전에 1년 만기 100만 원짜리 채권이 지금 이자가 내려갔다고 생각하시면 채권 가격은 11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1년 후에 10만 원의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나는 채권을 110만 원에 매입했는데 나중에 돌려받는 원금은 10만 원이 적은 거죠. 그래서 이자 수익과 자본 수익이 손익을 통해서 채권 손익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중의 채권 금리가 변동함에 따라서 이 채권 가격이 반비례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운데 요 예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0년 동안 1년에 채권을 무조건 1년 이상의 채권은 연 단위로 6%씩 주게 됩니다. 그래서 60%의 토탈 이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6%를 주는 AA 등급의 회사채가 있다. 만기 시까지 이 사람은 1년에 6%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년 만기니까 10년 후에 내가 이 채권을 회사에 상환을 하게 되면 채권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되죠. 근데 가정을 1년 뒤에 이제 두 가지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시장 금리가 6%에서 3%로 하락하는 경우와 6%에서 8%로 상승하는 경우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1년 후에 이제 시장 금리가 만약에 3%로 하락했다. 그러면 앞으로 이 1년이 지났으니까 나머지 9년간의 받을 금리 자체는 시장에서 3%가 되는 거죠. 근데 1년 전에 이 채권을 매입한 사람은 6%로 이 채권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채권은 더 큰 수익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1년 전에 발행한 그 채권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왜? 시장에서 그만큼 지금 당장 채권을 사게 되면 3% 주는데 1년 전에 그 채권은 6%를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채권은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려고 하겠죠. 그러면 채권 가격은 그만큼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 채권 가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년짜리는 이제 6%에서 3% 가게 되면 당장 3%의 이 금액만큼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그만큼 상승을 하게 된 거고, 근데 이게 채권의 만기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6%에서 3%만큼 차이가 매년 누적되겠죠.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1년 전에 산 6%짜리는 지금 3%짜리 금리보다 앞으로 9년 동안 이자 차이가 3%니까 9년 동안 27%의 이자를 더 받는 채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 채권은 더 수익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 그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6%에서 3% 이자를 빼게 되고, 10년 채권 같은 경우는 보통 7년의 듀레이션이 시장에서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차이에다가 7 정도의 이 듀레이션 값을 곱하게 되면 21%만큼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그 시장에서 지금 발행되는 채권하고 비교해서 동등한 자산 가치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굉장히 채권들이 매매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이걸 수식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근데 그거는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한번 이해를 하셨으면 또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번 1년 전에 6%짜리 회사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시장 금리가 8%로 상승했어요. 그러면 1년 전에 6%짜리는 지금 시장 금리가 8% 했으니까 2%만큼 손해죠. 그리고 이걸 10년으로 누적하게 되면 20% 손해인 거죠. 그러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아까 듀레이션 7, 그 다음에 이 1년 전의 이자에서 현재 시장 금리를 뺀 걸 곱해서 마이너스 14%만큼 채권 가격이 하락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당연하겠죠. 내가 1년 전에 6%짜리 한 건 손해가 있는 채권이죠. 그러니까 이 채권 가격을 14%만큼 깎아야지만 시장에서 이거를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 다음은 이제 그 뉴스나 이런 곳에 굉장히 이제 미국 채 2년물, 10년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중에 이 2년물과 10년물에 대해서 그리고 연준에서는 또 3개월짜리 이 채권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첫 번째는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게 그 미 국채 10년짜리 금리의 변동입니다. 이거를 거꾸로 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움직이는 차트가 되겠죠.
그래서 10년 국채의 금리 변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이 이제 3개월짜리 미국채 금리의 변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녹색이 2년짜리 만기 채권의 금리의 변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이 있습니다. 검은색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표시를 하고 싶어가지고, 요 인베스팅에서 기준금리 자체는 요 차트에 심볼이 없어가지고, US Overnight Non-Financial Commercial Paper Fixed Rate Index라는 이름이 좀 길죠.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기준으로 4.83이죠.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하단이 4.75에서 상단이 5%니까 그 중간 비슷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아시는 것처럼 2020년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3월 달에 기준금리 자체를 0%로 그냥 내렸죠. 그 다음에 계속 기준금리를 0%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2020년 이 시점이 한 3월, 4월부터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뭐 저희가 빅스텝으로 올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0.25bp, 50bp, 75bp 그런 용어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100bp가 1%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0bp가 0.5%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이제 안정적일 때 2021년 이때에는 미국채의 기준 금리를 보시면 3개월치 금리가 가장 낮고 0. 몇 프로죠. 그 다음에 2년짜리도 실제로 0.2%가 안 됩니다. 만기 기간이 짧을수록 금리가 낮습니다. 그리고 만기 기간이 10년으로 길수록 금리가 높습니다. 일반적인 경제가 불안하지 않을 땐 대부분 만기 기준 금리 자체가 높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10년을 빌리니까 금리가 더 높아야 되겠죠. 근데 경제가 불안해지는 시점이 오게 되면 이 기준 미 국채의 금리 역전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년물 금리 자체가 10년물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 시점에 한번 역전을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경제 관련 예측 중에 장단기 금리 차에 따른 예측 뉴스들이 굉장히 많고 이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가 역전이 됨으로 인해서 경제 주체들에 굉장히 많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은행이나 보험사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큰 기본이 예대 마진입니다. 대출금리가 통상적으로 예금 금리보다 높죠. 그래서 돈을 비싸게 이자를 높게 해서 빌려주고 예금은 낮게 해서 줌으로써 그 차이를 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은행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 미국채를 가지고 돈을 조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채권을 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장기 채권을 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단기로 갚으면서 이제 그 돈을 대출을 통해 가지고 그 이자로 자산 수익을 올리게 되죠. 근데 이게 2년물하고 10년물이 역전이 되면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 대부분의 많은 미국의 투자 은행들이 채권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채권은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면 수익이 마이너스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왜? 채권 가격이 아까 보셨듯이 장기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10년은 7을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준금리 자체가 0%에서 4까지 바뀌었다. 그러면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28% 손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미국채 투자했던 은행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지금 한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27%의 손실을 안고 있는 거죠. 근데 채권은 이제 기본적으로 만기 시까지 들고 있으면 원금하고 이자를 받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은행들이 난리냐 하면, 이런 것들을 국채를 사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그 손실이 이제 가상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이 상품 자체가 굉장히 파생 상품이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가지고 있는 손실 기반이, 이제 저희 주식 할 때 보면 증거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손실 금액이 커지면 은행이 더 이상 이런 자산 활동을 하는데 제약사항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임계치에 오게 되면 말 그대로 파산이 나고 뱅크런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런 미국채나 회사채에 투자했던 채권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때문에 손실 위험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에도 리먼 브러더스 같은 금융 위기가 왔었고, 이번에도 이 기준금리 자체가 역전이 미국채 금리,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지금 많은 은행들이 파산할 위험에 놓여 있고, 이번엔 뭐 미국 정부나 유럽은행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그런 위험들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여전히 이 금리 자체가 역전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게 되면, 그래서 이 금리 자체가 결국은 앞에 있는 이 시점처럼 필드 커브 자체가 이런 식으로 돼야지만 은행들이나 보험사들의 수익 구조가 개선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일드 커브란 용어를 또 들으실 건데, 말 그대로 이겁니다. 금리가 10년물, 2년물, 그 다음에 단기 3개월짜리 금리가 보통은 이렇게 돼야지만 이게 안정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제로 일본 국채를 일본 은행에서 매입과 매도를 통해서 이 금리 조절을 하는 거를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채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3월 달인데 보시면 0% 미만으로 이 시점부터 이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장단기 금리 차가
처음 발생하고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경기 침체, 리세션이 오는 통계적인 게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또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얘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고동생인데 미국 채 10년물에서 2년물을 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플러스여야죠. 근데 지금은 장단기 금리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이제 겨우 0으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 빨간색 나스닥 지수도 지금 하락 추세로 돌아섰던 거죠. 뭐 항상 모든 지표들이 맞을 수는 없는데 대표적으로 많은 경제 기관이나 이런 데서 참조하는 지표라서, 그리고 미 국채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번 도움이 되실까 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장단기 금리와 나스닥을 지표로 만들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한번 보면 지금 1990년까지 한번 넓혀볼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고동색이 이제 장단기 금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00년도 여기에 마이너스로 내려갔죠. 마이너스로 내려가니까 이 나스닥이 급격하게 하락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잘 아는 요 시점에도 지금 저희가 리먼 브라더스 2008년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갔다가 몇 개월 후에 이 회색의 리세션이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몇 개월 후에 혹은 1년 후에 요 리세션이 발생한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어떤 미국 투자를 하실 때 보면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란 용어를 많이 듣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란 건 뭐냐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채권의 이자가 굉장히 높다고 했죠. 왜냐하면 채권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불안한 회사들은 채권 금리를 굉장히 높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불안한 회사들의 채권 금리에서 안정적인 회사의 채권을 빼가지고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표시해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세션이 올 때 보면 이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채권을 매수를 안 하겠죠. 불안한 회사들은. 그러면 그런 불안한 회사들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자를 급격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의 값은 이렇게 완전히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있을 때 이거 자체가 이제 폭등하는 지표로 참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불안한 회사들이 굉장히 돈을 구하기 어렵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보시면 2022년 7월 달에 조금 올라가다가 또 내려왔죠.
어떤 경제 주체들의 그런 패드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내려왔다가 요 근래에 또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2020년 코로나 때 리세션 때 하고 지금은 올라갔다가 지금 또 다시 내려왔죠. 그리고 이걸 쭉 길게 한번 늘려서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2000 이때 이제 저희 IMF 때 이때도 굉장히 올라가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보면 이 하이힐드 채권이 굉장히 올라갔죠. 그 다음에 2020년도 코로나 사태 때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채권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미국 주식을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ETF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ETF는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해가지고, 펀드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식 시장에 있는 현물 혹은 파생 상품도 가능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한 곳에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펀드를 사게 되면 내가 직접 그 많은 펀드 안에 있는 주식 현물이나 그 다음에 파생 상품을 일일이 매매를 안 해도 전체적으로 분산해서 투자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ETF는 그 펀드랑 이제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펀드는 이제 내가 그 펀드에다 돈을 맡기면 수익률과 그 다음에 어떤 수수료를 내고 내가 운용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불편하게 되죠. 그리고 펀드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ETF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TF는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해가지고 그 펀드 자체를 하는 건 똑같은데 그걸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켜가지고 바로 내가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펀드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펀드를 매수 주문을 넣으면 2, 3일 후에 매수가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시간 매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ETF는 그 자리에서 주식 현물 거래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바로 ETF 한 주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매매하는 것처럼 ETF 펀드 자체를 매수 매도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ETF 중에 TLT라는 ETF가 있습니다. TLT란 ETF는 뭐냐면 iShares라는 회사에서 발행한 20년 이상의 장기 트레저리 본드 ETF라고 해가지고 20년 이상의 미국채에다가 투자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수수료도 1% 미만입니다. 보통 0. 몇 %씩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펀드보다 실시간으로 바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고 수수료도 싸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펀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TLT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채권 가격하고 금리는 반비례하는 걸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데, 파란색과 이 분홍색이 있습니다. 파란색은 10년물 미국채
이자율입니다. 채권 가격이 아니고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0년 3월 9일날 이때 0% 밑으로 계속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서 이 미국채 금리도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분홍색이 20년 미국채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요 검은색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지표로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75에서 5%까지 기준금리가 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장금리라는 게 기준금리랑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시장금리는 그에 따라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기준금리 자체가 0%라고 하면 그 기준금리 자체로 은행들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시중금리도 서서히 0%에 가깝게 따라가게 되는 시차를 가지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보시면 여기에 그냥 20년짜리 금리가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보다 더 빨리 이렇게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현상도 있고, 예를 들면 기준금리 자체는 벌써 4.2%를 올라갔는데 시장금리는 4.2%보다 더 내려가게 되는 현상들도 있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20년, 10년 이런 장기 금리들은 시장에서 이 매수 주체들이 그만큼 성장이 불안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실제 금리 자체가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 덜 발전하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꼭 또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주식시장이 불안하겠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채권 시장으로 이동해야 되겠다는 그런 경향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채권을 매수를 하게 되면 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자율은 반대이기 때문에 이 채권 금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되게 이 채권의 금리와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기준금리, 그 다음에 채권의 매수 주체, 지금 또 보시면 중국에서 미국채 판다고 막 계속 위협하게 되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일본에서 엔캐리 청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채를 팔아가지고 이제 달러를 가지고 엔 방어도 하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많은 영향들 때문에 이 채권 금리도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근데 크게 보시면 이 2년, 3년, 5년 단위로 보시면 채권은 항상 이 기준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TLT는 말 그대로 이 20년 이상의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금리의 반대인 채권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죠.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 이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금리 자체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거꾸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금리 자체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폭등을 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를 들어서 2020년 3월 9일 날 이 채권을 매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 시점에 20년 채권 금리는 1.12%고 10년은 0.5%였습니다. 그때 TLT 가격이 최고치 채권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죠. 179.1달러였습니다. 근데 요때 2022년 10월 24일 날 요때 TLT 채권 가격 ETF의 가격입니다. 근데 채권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92.82달러로 최저치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사서 이때 매도했다면 마이너스 48.1%의 손해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20년 금리가 1.12에서 4.57로 이렇게 금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만큼 빼게 되면 금리 차가 있는 거죠. 그 금리 곱하기 아까 전에 10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듀레이션을 7로 곱했죠. 그래서 여기도 요 듀레이션을 구해보면 14 정도가 나옵니다. 10년짜리가 7이니까 20년짜리는 14 정도가 합당한 리저너블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채권 가격은 48%가 빠졌는데 이자는 1.12에서 3.45로 이렇게 변동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TLT를 만약에 최고점에서 사서 최저점에 팔았을 때 마이너스 48%인데 말씀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종 5.1% 이번 연준 회의에서 맥시멈 5.1%까지 올라갔다가 2, 3년 안에 무조건 금리는 다시 내려야 되겠죠. 그러면 그 말인즉슨 지금이 이 채권 가격 TLT의 최저점이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거꾸로 이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2, 3년 안에 이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다시 TLT의 이 주가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20년짜리는 헷갈리시니까 없애버리고 여기에 이제 캔들로 돼 있는 게 그 TLT 가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0년짜리 지금 요거는 이제 기준금리니까 기준금리도 없애버리고 10년 국채 금리의 변동에 완전히 거꾸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 금리라서 굉장히 요동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금리 자체도 결국은 기준 금리에 따라서 앞으로 이 다시 0%로 떨어지는 역사적인 반복을 하겠죠.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 TLT가 상장이 된 게 여기 보시면 2013년 요 시점부터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는 요 시점까지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팔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TLT라는 ETF를 장기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다시 0%로 가는 그게 뭐 2년이 될지 당장 은행들 부도 사태가 나서 당장 또 코로나 때처럼 연준이 기준금리를 0%로 바꿔버리면 바로
이때 시점처럼 또 이 TLT 주가는 폭등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은 있지만 어쨌거나 이 TLT 가격은 앞으로 상승할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량씩 조금씩 분산해서 매수를 해가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TLT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미국 주식 투자에서 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